여기가 자니가 말한 그곳인가? 그럼요, 어머님. 경모습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그렇지. 저는 박선자예요. 올해 70을 앞두고 있죠. 남편은 제 나이 40에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참 다정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뭐가 그리 급했는지 저하고 딸 미영이만 남겨두고 훌쩍 가버렸네요. 그날 이후로 제 삶은 그냥 미영이 하나였습니다. 제가 가진 거라곤 이 집 한 채, 남편이 평생 벌어 장만한 우리 세 식구의 울타리였죠. 남편이 가고 나서는 저와 미영이 두 모녀의 성이 되었고요. 저는 이 집에서 미영이를 키웠고 결혼시켜 내보냈습니다. 사위 전태식은 솔직히 말해서 처음부터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말은 번지르르하고 겉모습은 멀끔한데 그 눈빛에 늘 조급함과 욕심이 서려 있었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미영이가 좋다는데 부모로서 그저 행복을 빌어주는 수밖에요. 결혼하고 5년 미영이 부부는 아이 소식이 없었어요.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전 서방의 사업이 시원찮아서인지 미영이는 올 때마다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무슨 일 있니? 물어도 아니야, 엄마. 괜찮아.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점심을 먹고 뜰에 핀 매화를 보며 차를 마시는데 대문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죠. 나가보니 아니 이게 얼마만인가요? 사위 전태식과 딸 미영이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태식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전서방은 90도로 허리를 꺾으며 과장된 인사를 했어요. 그 뒤에 선 미영이는 제 눈을 피하며 엄마 그냥 근처에 일 보러 왔다가 하고 말끝을 흐렸죠. 몇 달 만에 보는 딸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가뜩이나 하얀 애가 도자기처럼 창백했죠. 볼은 홀쭉하게 들어가서 광대뼈가 다 드러났고요. 아니, 이게 무슨 꼴이야. 밥은 먹고 다니는 거니? 제가 미영이 손목을 덥석 잡았어요. 뼈마디가 만져질 정도로 말라 있었죠. 엄마는 오자마자 잔소리. 미영이는 힘없이 웃었지만 그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전서방은 그런 재속도 모르고 거실 바닥에 큼지막한 보따리를 내려놓았어요. 어머님, 이거 받으십시오. 요즘 기력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구했습니다. 보따리를 푸니 황금색 보자기에 싼 상자가 나왔죠. 열어보니 무슨 산삼이니 녹용이니 하는 값비싼 약재들이었어요. 저는 그런 거 입에도 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걸 뭐하러? 아닙니다. 사위가 이 정도도 못 해드립니까? 어머님, 얼른 드시고 기운 차리셔야죠. 전서방은 넉살 좋게 웃으며 제 어깨를 주물렀어요. 저는 그 손길이 닿는 어깨 쪽지가 소름 돋는 것 같아 슬쩍 몸을 비틀었죠. 그날따라 사위는 유난히 살가웠습니다. 제가 과일을 내오자 미영이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제게만 깎아 바치더군요. 어머님, 요즘 제일 걱정되는 게 뭡니까? 걱정될 게 뭐 있나? 너희만 잘 살면 되지. 에이,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데 언제까지 미영이 걱정만 하실 겁니까? 전서방은 과도 칼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는 신용까지 했어요. 어머님, 저희가요, 이번에 아주 기가 막힌 효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효도라는 말에 저는 귀가 번쩍 뜨였죠. 이 인간이 무슨 꿍꿍이인가. 효도라니 자네가 웬일인가. 제가 어머님을 위해서 특별한 힐링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힐링 여행. 참 생소한 단어였죠. 그게 뭔가? 요즘 부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시니어 힐링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공기 좋은 데 가서 최고급 스파도 받고 유기농 식단으로 몸 관리도 받는 거죠.
그는 가방에서 번쩍번쩍한 팸플릿을 꺼내 제 앞에 펼쳤어요. 사진 속에는 제가 본 적도 없는 고급스러운 호텔과 웃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이 있었죠. 어머님은 그냥 3박 4일 동안 푹 쉬기만 하시면 됩니다. 모든 비용은 이 사위가 다 냅니다. 저는 팸플릿을 밀어냈어요. 됐다. 나는 집이 제일 편해. 그런데 갈 돈 있으면 너희나 맛있는 거 사 먹어. 제게는 사위의 저가식적인 웃음이 빛 독촉에 시달리는 사람의 마지막 발악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님, 섭섭하게 왜 그러십니까? 전서방의 얼굴에서 미소가 옅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더 깊은 웃음을 만들어냈죠. 사실은요, 어머님. 이게 그냥 여행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 어머님을 위한 투자죠. 투자라는 말에 저는 이 인간의 본색이 드러났구나 싶었어요. 또 사업 얘기인가? 자네 그 망한 식당 빚은 다 갚았고? 제가 전곡을 찌르자 전서방의 얼굴이 굳어졌다 풀렸어요. 어머님, 그건 옛날 일이죠. 이번엔 다릅니다. 제가 아주 전망 좋은 실버타운 사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더러 그 사업에 돈을 대라고? 아닙니다. 돈은 무슨요. 그냥 어머님처럼 사회적 지위가 있으신 분을 모시고 저희 사업이 얼마나 훌륭한지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는 교묘하게 말을 돌렸어요. 여행 마지막 날 딱 1시간만 저희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도 VIP로요. 그냥 앉아만 계셔 주십시오. 그럼 제가 어머님께 드리는 특별한 선물도 있습니다. 저는 혀를 찼습니다. 나는 관심 없네. 자네나 많이 하게. 그리고 미영이, 너가 몸이 저렇게 말랐는데 무슨 여행이야. 내가 보약이라도 한 제 지어줄 테니 당장 병원부터 가봐. 저는 미영이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그런데 미영이의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아까부터 밥상 앞에 앉아 먹지도 않는 과일만 만지작거리던 애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요. 미영아, 왜 그래? 어디 아파? 제가 미영이 이마를 짚으려는데 애가 제 손을 쳐냈어요. 그리고는 저를 올려다보는데 그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전서방이 미영이를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어머님께 말씀드려. 뭘? 여행 말이야. 그 순간 미영이가 제 손을 와락 잡았습니다. 차가운 그 손이 어찌나 세게 잡는지 제 손이 다 아플 정도였죠. 엄마, 왜 그래, 미영아? 무슨 일이야? 엄마, 태식 씨랑 이 여행 꼭 가야 해. 아니, 아파 보이는데 무슨. 아니야, 안 아파. 그냥 피곤해서 그래. 미영이는 제 손을 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딱 한 번만, 응? 딱 한 번만 나랑 같이 가줘요. 미영아, 엄마가 같이 안 가면, 엄마가 안 가면 나 큰일 나. 큰일 난다는 말이 제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저는 전서방을 쏘아봤어요. 자네, 미영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건가? 어머님, 오해십니다. 저는 그냥 미영 씨가 바람 좀 쐬면 그 몸이 좀 나아질까 해서요. 사위는 능구렁이처럼 빠져나갔죠. 저는 딸아이의 눈물에 약한 어미였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키운 딸, 늘 미안하고 안쓰러운 내 새끼였죠. 그 애가 저렇게까지 저를 붙들고 애원하는데 부모로서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가면 될 거 아니야. 가면. 제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전서방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역시 어머님, 현명하신 판단입니다. 미영이는 그제야 제 손을 놓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게 안도의 한숨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절망의 시작인지 그때의 저는 알 수 없었죠. 그럼 어머님,
내일 아침 9시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짐은 단출하게 챙기십시오. 거기 다 있습니다. 사위는 마치 큰 계약이라도 따낸 사람처럼 의기양양하게 일어섰습니다. 미영이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남편의 뒤를 따라 나갔죠. 두 사람이 가고 난 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그들이 가져온 비싼 약재 냄새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상자를 열어보지도 않고 창고 구석에 처박아 버렸죠. 그리고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3박 4일이라지만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이건 효도 여행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저 제 딸 미영이의 그늘진 얼굴과 큰일 난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무슨 뜻인지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 길을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이 제 집을 통째로 삼키려는 함정의 입구인 줄도 모르고요. 그렇게 제 피눈물 나는 여정의 첫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정각이 되자 전서방의 차가 대문 앞에 섰습니다. 저는 간밤에 잠을 설쳤어요. 무슨 놈의 힐링이 이리도 사람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지 밤새 뒤척였죠. 딸 미영이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어제보다 더 창백한 얼굴로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제가 차에 오르자 억지로 입꼬리를 당겨 웃더군요. 엄마, 잘 잤어? 그 목소리가 꼭 종잇장 구겨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어머님 타셨습니까? 그럼 출발합니다. 전서방은 뭐가 그리 신이 나는지 목소리에 기름이 껴 있었죠. 저는 3박 4일이라기에 단출하게 옷가지를 챙겼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하도 불안해서 제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혹시 몰라 비상금 통장을 가방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이 인간에게 뭔가 잡힐 빌미를 주면 안 된다는 그런 동물적인 감각이었던 것 같아요. 차는 서울을 빠져나가 고속도로를 한참 달렸습니다. 전서방은 운전하는 내내 쉬지를 않았어요. 어머님,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돈이 돈을 버는 시대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집값 오르기만 기다리는 건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죠. 제가 이번에 만난 분들은요,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어머님도 만나보시면, 아, 이래서 전서방이 자신만만했구나 하실 겁니다. 저는 눈을 감고 대꾸하지 않았어요. 저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있자니 머리가 지끈거렸죠. 힐링을 하러 간다면서 가는 길부터가 고역이었습니다. 미영이는 옆에서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어요. 미영아, 속은 괜찮니? 물어도 응, 괜찮아, 엄마. 하고는 다시 고개를 돌려버렸죠. 제 딸이지만 저 애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공경에 처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나온 차는 끝도 없는 국도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1시간을 가고 2시간을 가고 창밖의 풍경이 도시에서 논밭으로, 논밭에서 다시 첩첩산중으로 바뀌었죠. 여보게, 전서방. 도대체 어딜 가는 건가? 힐링센터라더니 무슨 강원도 끄트머리라도 가는 거야? 제가 참다 못해 물었어요. 하, 어머님. 원래 좋은 곳은 다 이렇게 숨어 있는 법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디지털 디톡스라고 하죠. 휴대폰도 터지지 않는 청정구역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차가워졌어요. 가방 속 휴대폰을 꺼내보니 서비스 지역이 아님이라는 글자만 떴습니다. 불안감이 제 심장을 쿵 하고 내려치는 기분이었죠. 얼마나 더 갔을까요? 차는 비포장도로까지 마다하지 않고 산골짜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다운힐링 연수원이라는 낡은 간판이 보였어요. 간판의 힐자는 페인트가 벗겨져 흉하게 보였죠. 차는 넓은 주차장에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주차장에는 먼지 쌓인 트럭 한 대를 제외하고는
우리 차뿐이었습니다. 어머님 도착했습니다. 전서방이 의기양양하게 문을 열었어요. 내려서 본 연수원은 팸플릿에서 본 그 반짝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크기는 컸지만 80년대에나 지었을 법한 낡은 콘크리트 건물이었죠. 정원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앞들은 잡초가 무성했고요. 이건 힐링센터가 아니라 망하기 직전의 유스 호스텔 같았습니다. 전서방, 여기가 자네가 말한 그곳인가? 그럼요, 어머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안은 완전히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때 건물 현관에서 배가 불룩 나온 남자가 어슬렁거리며 나왔어요. 아이고, 전 사장님. 드디어 오셨네요. 센터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분이 제 장모님 박선자 여사님이십니다. 센터장이라고 불린 남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기름진 미소를 지었어요. 반갑습니다, 여사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곰팡내와 퀴퀴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천장은 높았지만 불을 반쯤 꺼놔서 어두컴컴했죠. 로비 소파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요. 어머님, 이리로. 전서방은 태연하게 저를 이끌었어요. 저희가 어머님을 위해 이 연수원 전체를 전세냈습니다. VIP 중에 VIP시죠.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전세를 낸 게 아니라 손님이 우리밖에 없는 거겠죠. 이곳은 완벽하게 고립된 텅 빈 감옥 같았습니다. 방은 2층 끝에 있었어요. 방은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지만 찬 기운이 감돌았죠. 오래된 장판 바닥은 냉골이었고 침대는 군대 막사에서나 쓸 법한 딱딱한 매트리스였습니다. 어머님, 푹 쉬십시오. 제가 짐 푸는 것 좀 도와드리고. 전서방이 제 가방을 받아들려 하자 제가 낚아채듯 가방을 끌어안았어요. 됐다. 내 짐은 내가 풀어. 하, 어머님. 아직도 제가 미덥지 않으십니까? 그때 전서방이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을 봤어요. 어머님, 휴대폰 이리 주십시오. 여긴 신호가 안 잡히니 제가 사무실 유선 전화 옆에 두고 충전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급한 전화 오면 제가 받아서 연결해 드려야죠. 저는 망설였어요. 신호도 안 터지는데 충전은 무슨. 그래도요, 어머님. 배터리 다르면 안 되죠. 사위는 제 손에서 휴대폰을 가져갔습니다. 미영이는 그 모든 것을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죠. 저는 제 유일한 소통 창구가 끊겼다는 것을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식당은 로비보다 더 컸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 끝에 저와 미영이, 전서방, 그리고 아까 그 센터장이라는 남자와 실장이라는 눈매가 날카로운 여자가 함께 앉았죠. 팸플릿에서 말한 유기농 뷔페는커녕 시들시들한 나물 몇 가지와 멀건 된장국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님, 많이 드십시오. 이게 다 자연산입니다. 전서방이 제게 억지로 반찬을 권했어요. 센터장이 웃으며 말을 받았습니다. 여사님,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복이 많으세요. 저희 전 사장님이 장모님 모신다고 얼마나 신경 썼는지 모릅니다. 이 연수원 통째로 빌리는 데만 돈이. 센터장이 과장된 손짓을 했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본론이 뭡니까? 제 말에 식탁의 공기가 순간 차가워졌죠. 실장이라는 여자가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어머, 여사님. 성격이 참 급하시네요. 본론은 무슨요? 그냥 편히 쉬시다 가시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여사님을 VIP로 모시는 만큼 여사님에 대해 좀 알아야 서비스도 제대로 하죠. 센터장이 다시 말을 이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서울에 아주 좋은 집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남편분께서 남기신 아주 뜻깊은 집이라고. 자식처럼 아끼신다고요? 그들의 말은 관심이 아니라 취조였습니다. 요즘은요, 어머님. 그 집 하나 깔고 앉아 있는 게 제일 미련한 짓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세금만 많이 나오고요. 현금 흐름이 막히잖아요.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해도 상속세 폭탄 맞는 거 순식간입니다. 실장이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요, 어머님. 요즘은 똑똑한 분들은요, 미리미리 자산 정리를 하세요. 집을 처분해서 현금화하든가 아니면 더 똑똑하게 투자를 하시죠. 그들이 말하는 투자가 무엇인지 저는 똑똑히 알았습니다. 제 유일한 재산, 제 목숨 같은 집, 그것을 노리고 이 산골짜기까지 저를 끌고 온 겁니다. 저는 미영이를 쳐다봤어요. 미영이는 밥알만 세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지도 못한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죠. 미영아. 제가 부르자 애가 화들짝 놀라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에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너 다 알고 있었니? 엄마, 그게 나는. 박미영 씨. 전서방이 낮은 목소리로 미영이를 불렀어요. 미영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밥을 한 숟가락도 뜨지 못했습니다. 이곳은 힐링센터가 아니라 제 재산을 노리는 하이에나들의 소굴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딱딱한 침대에서 뒤척이며 이 지옥 같은 곳을 어떻게 빠져나가야 하나 그것만 생각했죠. 창밖은 안개가 자욱해서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처지 같았죠. 아침 9시가 되자 전서방이 어김없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주무셨습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었어요. 전서방은 어제와 똑같은 가식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죠. 어머님,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어머님의 남은 인생을 책임질 아주 놀라운 미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시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따랐습니다. 미영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미영이는? 미영 씨는 몸이 좀 안 좋아서 방에서 쉬고 있습니다. 어머님 설명회 끝나시면 그때 같이 뵙죠. 하고 둘러댔죠. 전서방이 저를 이끈 곳은 어제 그 식당 옆에 있는 작은 세미나실이었습니다. 안에는 빔 프로젝터와 커다란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센터장과 실장이 정장을 차려입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방 안에는 의자가 딱 3개 놓여 있었습니다. 저를 위한 자리, 그리고 센터장과 실장을 위한 자리였죠. 전서방은 마치 무대 위의 주인공처럼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자, 어머님. 어제 식사는 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건 식사가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전서방이 리모컨을 누르자 스크린에 화려한 영상이 튀어나왔어요. 엔조 프리미엄 실버타운 어머님, 어머님의 노후는 어떻습니까? 지금 사시는 그 낡은 집에서 혼자 외롭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시진 않습니까?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 걱정은 끝입니다. 스크린에는 제가 평생 본 적도 없는 호화로운 아파트 내부, 골프장, 수영장, 그리고 최고급 의료시설의 사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두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가짜 그림이었죠. 전서방은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떠들어댔습니다. 저희 엔조 실버타운은 다릅니다. 국내 최고의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하고 셰프가 요리하는 삼시세끼 식사가 제공되며 매일매일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이 어머님을 기다립니다. 이건 그냥 집이 아닙니다. 이건 성입니다. 어머님 같은 VIP를 위한 완벽한 노후의 성이죠. 센터장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박선자 여사님,
요즘 자식들한테 노후 맡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자식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스스로 준비하셔야죠.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황금 같은 기회를 아무에게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직 전 사장님 장모님이시기에 특별히 드리는 겁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그들의 연극을 지켜봤어요. 한참을 떠들던 전서방이 드디어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을 위해 이 로열층의 한 자리를 확보해 두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이런 최고급 시설은 입주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제가 입을 열자 세 사람의 시선이 제게 집중됐죠. 전서방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바짝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그 집. 어차피 어머님 돌아가시면 미영이한테 갈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머님. 미영이한테 가기 전에 세금으로 반이 날아갑니다. 그게 요즘 법입니다. 그러니 지금 저한테 주십시오. 뭐라고? 어머님이 그 집을 저한테, 아니, 저희 엔조 실버타운에 투자하십시오. 그럼 어머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이 모든 것을 누리시고 나중에는 이 실버타운 지분이 미영이에게 고스란히 상속됩니다. 원금의 3배, 아니 5배는 보장합니다. 드디어 이 인간의 진짜 목적이, 그 더러운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제 집을 달라는 거였죠. 제 남편의 피와 제 젊음이 담긴 그 집을 이 사기꾼들 소굴에 바치라는 거였습니다. 전서방, 그 집이 지금 시세가 얼만 줄은 아나? 물론이죠, 어머님.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그건 그냥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현금이죠. 어머님이 그 집을 파시거나 아니면 저희에게 담보로 넘겨주십시오. 그럼 제가 어머님과 미영이의 노후를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센터장과 실장은 마치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서 있는 사위를, 제 딸의 남편이라는 그 인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자네 미쳤나?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이 집은 내 목숨이야. 너가 지금 탐내는 이 집은 너가 미영이랑 결혼할 때 내가 해준 그 전셋집, 그 돈의 뿌리야. 너가 사업 말아먹을 때마다 내가 몰래 미영이 손에 쥐어준 그 돈도 다 이 집에서 나온 거라고. 전서방, 내가 자네를 사위로 들인 걸 평생 후회하게 만들지 말게.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게 무슨 기회를 드린다는데. 기회? 이건 기회가 아니라 날강도짓이지. 너희들이 지금 이 늙은이 하나 속여서 집 한 채 날로 먹으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센터장과 실장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어머님, 오해십니다. 저희는 순수하게. 닥쳐. 저는 전서방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내 집을 입에 올리지 마. 그리고 미영이, 내 딸을 이딴 더러운 짓에 끌어들이지 마. 이 사기극 당장 집어치워. 나 서울로 가겠네. 내 휴대폰 당장 가져와. 저는 세민하실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서방이 제 앞을 막아섰어요. 그의 얼굴에서 아까까지 보였던 가식적인 미소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싸늘하고 낯선 남자의 얼굴이었죠. 어머님, 아직 제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켜. 어머님은 지금 이 기회를 걷어차시면 평생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후회는 너가 하겠지. 내 딸 인생 망친 걸. 미영이요? 전서방은 기가 막히다는 듯이 웃었어요. 어머님, 미영이의 미래가 지금 어머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머님이 고집 부리시면 미영이 저 그리고 어머님까지 다 같이 인생 종치는 겁니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세민아 씨를 감쌌습니다. 저는 이 인간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자네,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건가? 협박이라뇨, 어머님.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서방의 눈이 번뜩였어요. 어머님, 좋은 말로 할 때 여기 서명하십시오. 그가 계약서 뭉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부동산 투자 위임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그 인간의 얼굴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이런 쓰레기. 어머님. 전서방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센터장과 실장이 양쪽에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저는 더 이상 이들과 말을 섞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영아, 가자. 저는 밖으로 소리쳤어요. 미영이가 근처에 있을 거라 생각했죠. 미영아, 엄마랑 집에 가자. 하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전서방은 찢어진 종이 조각을 보더니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 역시 보통이 아니시네요. 좋습니다, 어머님. 어차피 이럴 줄 알았습니다. 어머님께는 생각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하시겠군요. 그는 센터장에게 고갯짓을 했습니다. 어머님 방으로 모시게. 이거나. 내 몸에 손대지 마. 저는 뿌리쳤지만 센터장과 실장이 제 양팔을 붙들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짐짝처럼 끌고 제 방으로 향했어요. 제 방은 2층 끝 가장 구석진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방 안으로 거칠게 밀어 넣었어요. 어머님, 여기서 푹 쉬십시오. 마음이 바뀔 때까지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십니다. 뭐라고?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다 어머님과 미영 씨의 미래를 위한 거니까요. 그리고 밖에서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상황이 믿기지 않았죠. 제가 제 사위와 딸에게 속아 이 낯선 산골짜기에 갇힌 겁니다. 문 열어. 이놈들아, 문 열어. 저는 문을 두드리고 소리쳤습니다. 당장 이 문 열지 못해. 하지만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힘껏 문고리를 돌려봤지만 굳게 잠긴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저는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창문은 어른 주먹 하나 겨우 들어갈 만큼만 열렸어요. 밖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었고요. 완벽한 고립이었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해서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이럴 리가 없어. 미영이는? 내 딸 미영이는 어디에 있는 거지? 미영이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아니면 미영이도 나처럼 갇힌 걸까? 그때였어요. 제 방문 쪽에서 흐릿하게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미영아. 저는 문에 귀를 바짝 대었습니다. 미영이니? 너 거기 있어? 미영아, 대답 좀 해봐. 엄마야. 너가 어떻게 된 거야? 한참 만에 문틈 사이로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딸 미영이의 목소리가 맞았어요. 엄마. 미영아, 왜 그래? 문 좀 열어봐. 이 사람들이 엄마를 가뒀어. 엄마, 미안. 미영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미영아, 울지 말고 말해. 너가 그 인간한테 잡혀 있는 거야? 무슨 일이야? 엄마. 미영이의 목소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들려왔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해. 어서 문이나. 엄마, 그냥 태식 씨 말대로 해줘. 뭐라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엄마가 그 집만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면 다 끝나. 박미영, 우리 이렇게 안 하면 다 죽어, 엄마. 나 너무 무서워.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태식 씨, 저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니야. 엄마가 고집 부리면 엄마도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제 목소리가 얼어붙었습니다. 너희가 짜고 날 여기다 가둔 거야? 내 집을 뺏으려고?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전서방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미영 씨, 어머님이랑 이야기 다 끝났어? 아, 태식 씨. 방으로 들어가. 어머님은 생각이 정리될 때까지 저기서 쉬셔야 해. 하지만 들어가. 문 밖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미영이의 울음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휴대폰도 빼앗겼죠. 방문은 잠겼죠. 유일한 희망이었던 내 목숨보다 귀한 내 딸이 저 악마 같은 사위와 한패였습니다. 저를 이곳에 가두고 제 재산을 빼앗기 위해 제 딸이 공모한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죽고 혼자 미영이를 키우면서 제가 얼마나 모질게 살았는지 하늘은 알 겁니다.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려고 억척같이 돈을 모았고 내 딸 기죽지 않게 하려고 남부럽지 않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키운 내 딸이 돈 때문에 저런 사기꾼 남편에게 동조해서 이 어미 뒤통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낯선 산골짜기의 차가운 방바닥에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입술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짜고 너무 썼습니다. 이건 그냥 눈물이 아니었어요. 제 심장이 찢어지며 흘리는 피눈물이었습니다. 배신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배신감보다 더 큰 것은 왜라는 물음이었어요. 미영이가 어쩌다가 저 지경까지 갔을까? 아무리 돈이 좋아도 아무리 남편이 무서워도 어미를 이렇게까지. 아니, 이건 아니야.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영이는 그럴 애가 아닙니다. 심약하지만 뿌리는 착한 아이였어요. 분명 내가 모르는 무슨 거대한 약점이 잡힌 게 틀림없습니다. 미영이가 아까 그랬죠. 우리 이렇게 안 하면 다 죽어. 나 너무 무서워. 그렇습니다. 저는 울 때가 아니었어요. 저를 가둔 이 인간들의 정체를 밝혀내고 내 딸을 저 악마의 소굴에서 구해내야 했습니다. 설령 그 과정에서 제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해도요. 저는 그 차가운 방바닥에서 제 남은 인생을 건 자비 없는 반격을 다짐했습니다. 그들은 약하고 늙은 할머니를 건드린 게 아니었어요. 자식을 구하려는 어미의 목숨을 건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방은 지독하게 추웠어요. 낡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제 뼈마디를 시리게 했죠. 저는 일어나서 방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라도 단서가 될 만한 것,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창문은 어제 확인했듯 틈이 좁아 어른은커녕 아이도 빠져나갈 수 없었어요. 문은 강철로 만들었는지 제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열 수 없을 만큼 굳게 닫혀 있었고요. 저는 방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 방의 구조를 파악해야 했어요. 그때 침대 밑 구석에서 희미하게 바람이 새어나오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먼지를 불어내보니 지금은 쓰지 않는 낡은 환풍구 덮개가 있었어요. 녹이 슬어 삐걱거렸지만 나사 몇 개는 이미 풀려 덜렁거렸죠. 저는 손톱이 부러져라 덮개를 비틀었습니다. 끼기깃 불쾌한 쇠소리와 함께 덮개가 겨우 떨어져 나갔어요. 그 안은 캄캄한 어둠이었지만 놀랍게도 아래층인지 옆방인지 모를 곳의 소리가 그 파이프를 타고 울려서 들려왔습니다. 마치 그들이 제게 일부러 들으라고 만든 장치처럼 말이죠. 저는 차가운 쇠파이프에 귀를 바싹 대었습니다. 처음에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러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서방이었죠. 그래서 아직도 버티고 있다 이겁니까? 센터장이었어요. 목소리가 꽤 격앙되어 있었죠. 센터장님 진정하십시오. 제 장모님 보통 분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전 사장 너가 지금 우리 시간을 갉아먹고 있어. 너가 노름으로 날린 돈이 얼만지 잊었어? 그거 다 내 돈이고 저기 박 실장 돈이야. 노름이라니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사업이 망한 게 아니었어요. 노름이었죠. 센터장님 그러니까 제가 이 한 방으로 다 갚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방? 그 집 한 채? 그걸로 우리 이자나 감당이 되겠어? 박 실장이라는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전 사장 너가 우리한테 빌려간 돈, 그거 다 그쪽 마누라 병원비로 쓴다고 가져간 거 아니었어? 병원비라니요. 미영이 병원비?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건 물론 미영 씨 병원비도 맞습니다. 웃기지 마. 우리가 다 알아봤어. 너가 그 돈으로 힐링센터 사업한다고 뻥치고 뒤로는 전부 딴 데로 돌린 거 모를 줄 알아? 센터장님, 전서방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어차피 우리는 한 배를 탔습니다. 장모님 집만 해결되면 센터장님, 원금 박 실장님 이자 다 갚고도 남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 그 노인네가 저렇게 버티는데. 하. 전서방이 정말 기분 나쁜 소리로 웃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게는 확실한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 무슨 카드? 제 와이프? 박미영 씨. 센터장이 되물었어요. 그 아파 보이는 마누라? 그 마누라가 왜? 센터장님은 모르셨죠. 제 와이프 신장 망가졌습니다. 뭐? 신부전 말기. 투석 없이는 일주일도 못 버팁니다. 이식밖에는 답이 없어요. 저는 제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병원비요? 센터장님이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투석 비용 약값 입원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그런데 우리 장모님이 그걸 모르십니다. 제가 꽁꽁 숨겼거든요. 너 정말. 박 실장의 목소리마저 경악으로 물든 것 같았어요. 왜요? 이게 뭐 어때서? 박미영 씨한테는 제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제가 없으면 당장 병원비도 투석도 못 받아요. 그러니 저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죠. 장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집불통 노인네 딱 하나 약점이 있어요. 바로 박미영. 지금은 저렇게 버텨도 자기 딸이 죽어간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될까요? 집이 뭡니까?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겠죠. 그러니 걱정 마십시오. 오늘 밤 저 방에서 자고 나면 내일 아침에는 생각이 바뀔 겁니다. 내 딸 좀 살려주게 전서방하고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겠죠. 저는 그 환풍구에서 귀를 뗐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온몸이 뼈마디 하나하나가 얼음물에 담긴 것처럼 떨려왔습니다. 내 딸 미영이가 그렇게 아팠던 겁니다. 신장이 망가져 투석 없이는 살 수도 없었던 겁니다. 어쩐지 올 때마다 창백했던 얼굴, 뼈만 앙상하게 남았던 손목. 그게 다 병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미는 그것도 모르고 밥은 먹고 다니냐는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전태식이라는 악마는 제 아내의 병을, 제 아내의 목숨을 담보로 잡고 있었습니다. 미영이를 협박해서 이 어미의 재산을 가로채려 한 겁니다. 미영이가 문 밖에서 울며 우리가 다 죽는다고 했던 말. 그게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전서방이 병원비를 끊으면 미영이는 정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가슴을 쳐야 하는데 소리가 날까봐 치지도 못하고 그저 제 가슴팍을 손톱으로 긁어내렸습니다. 피눈물이라는 게 이런 거였군요.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 그 사이로 뜨거운 피가 쏟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미영이를 그렇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저런 인간을 사위로 들인 것도 저고 저런 인간에게서 제 딸을 지켜주지 못한 것도 저였습니다. 하지만 슬픔은 사치였어요. 저는 그 차가운 바닥에서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모든 게 분명해졌습니다. 전서방은 노름빚에 쪼들리는 아내의 목숨을 담보로 사기를 치는 인간 이하의 쓰레기였습니다. 센터장과 박 실장은 그 쓰레기에게 돈을 댄 공범자들이었고요. 그리고 제 딸 미영이는 그들에게 인질로 잡힌 가장 큰 피해자였습니다. 저는 반드시 여기서 나가야 했습니다. 나가서 저 악마들을 벌주고 내 딸을 살려야 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죠. 저들이 고집불통 노인네가 생각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믿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차가운 눈물 자국 위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절박하고 가장 멍청하며 가장 모든 것을 포기한 어미의 얼굴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아침 저들이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이 원하는 무너진 장모의 모습을 저는 완벽하게 연기해야 했습니다. 밤은 지옥처럼 길었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차가운 방 안에서 저는 머릿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내일의 계획을 되뇌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속이고 어떻게 하면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환풍구 너머로 들려오는 그들의 대화는 저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죠. 그들은 제가 서명만 하면 저를 이 산골짜기에서 요양시킨다는 명목으로 평생을 가둬둘 속셈이었습니다. 제 딸에게는 제가 치매가 와서 요양원에 모셨다고 거짓말을 할 테고요. 정말 무서운 인간들이었습니다. 새벽녘 닭 우는 소리 대신 낯선 산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아침이 온 거죠. 저는 일부러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사람처럼 눈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얼굴은 눈물과 절망으로 범벅이 된 그런 모습이었죠. 철컥. 드디어 밖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침대에 걸터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보는 연기를 하고 있었죠. 문이 열리고 박 실장이라는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제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틀어 웃더군요. 어머님, 밤새 생각은 좀 정리되셨습니까? 저는 그녀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센터장님께서 아침 식사는 하셔야 한다고 특별히 죽을 쑤어오라고 하셨네요. 그녀가 쟁반을 제 앞 탁자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멀건 흰죽과 단무지 몇 조각이 전부였죠. 미영이는? 제가 목이 다 잠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영이는 어딨습니까? 미영 씨야 방에서 잘 쉬고 있죠. 어머님만 결심하시면 금방 만나게 해드릴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죽을 한 숟가락 입에 넣는 척하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쨍그랑. 어머님. 왜 이러세요? 손에 힘이 없으신가? 박 실장이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졌네. 네, 내가 졌어. 그 인간한테 졌다고. 저는 늙고 병든 모든 것을 포기한 노인처럼 탁자에 이마를 대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내 딸 좀 살려주게. 미영이 그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이 어미가 박 실장의 눈이 순간 반짝이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서류 가져와. 계약서인가 뭔가 그거 가져와. 도장 찍을 테니까. 대신 그 전에 내 딸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게. 미영이가 정말 살아있는지 내 눈으로 봐야겠어. 박 실장은 제 말을 듣고 잠시 저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급히 방을 나갔습니다. 센터장님, 전 사장. 어머님이 마음 바꾸셨어요? 밖에서 그녀의 흥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전서방과 센터장이 한껏 상기된 얼굴로 제 방에 닥쳤습니다. 어머님, 드디어 현명한 생각을 하셨습니다. 전서방이 제 어깨를 잡으며 말했죠. 저는 그 더러운 손을 뿌리칠 힘도 없다는 듯 가만히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걱정 마십시오. 미영 씨 지금 병원에서 투석 받고 있습니다. 아주 편안하게요. 어머님이 오늘 이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당장 미영 씨 최고급 병실로 옮기고 최고의 의사 붙여줄 겁니다. 그가 어제 제가 찢어버린 것과 똑같은 서류 뭉치를 제 앞에 펼쳤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인감증명 위임장, 제 모든 것을 넘기는 서류들이었죠. 저는 그 서류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도장은 내 가방 안에 있네. 하, 어머님 역시. 하지만 못 찍겠어. 네. 어머님 지금 와서 무슨. 전서방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이런 곰팡내 나는 방에서 하고 싶지 않네. 그럼 어딜? 공기 좀 쐬고 싶네. 어제 자네가 말했지. 여기가 공기가 좋다고. 저기 밖에서 맑은 공기 쐬면서 마지막으로 내 집 생각 좀 하다가 찍을게. 그 정도도 못 해주나?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전서방과 센터장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다 된 밥이라고 생각했는지 센터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좋습니다, 여사님. 그렇게 하시죠. 저희가 특별히 정원 산책을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제 그 잡초 무성한 앞들이었죠. 박 실장은 제 팔짱을 끼는 척하며 저를 감시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제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도장을 찍어야 하니까요. 전서방은 계약서를 들고 벤치에 앉아 저를 기다렸고요. 어머님, 천천히 생각 정리하십시오. 저는 늙은이의 느린 걸음으로 뜰을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이 연수원은 산 중턱에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정문으로 나가는 길은 그들의 차가 막고 있었고 경비실 같은 곳에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눈여겨본 곳은 뜰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오솔길이었습니다. 어제 차를 타고 들어올 때 얼핏 보았던 등산로 입구라는 낡은 팻말이 있던 곳이었죠. 저는 벤치에서 가장 먼 그 오솔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어머님, 그쪽은 길이 험합니다. 이쪽으로. 박 실장이 저를 제지하려 했어요. 저는 그 순간 제 인생의 마지막 힘을 다했습니다. 아, 배가. 저는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척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십니까? 아이고, 배야, 배가. 화장실 아니 저기 풀 좀. 저는 가장 추하고 가장 급한 늙은이의 연기를 했습니다. 박 실장은 인상을 쓰며 제게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아, 정말 어머님 여기서 이러시면. 저기 숲에 가서 금방. 저는 그녀가 방심한 틈을 타 비틀거리며 그 오솔길 입구의 덤불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녀는 제가 덤불로 쓰러지는 줄 알고 저를 부축하려다 중심을 잃었죠. 바로 그 틈에 저는 박 실장의 손에 들려있던 제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어머님 어딜? 아! 박 실장이 저를 잡으려 소리쳤습니다. 저는 제 가방을 움켜쥐고 산으로 뛰었습니다. 저 할머니 잡아. 뒤에서 전서방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놓치면 다 죽어. 그들의 다급한 발소리가 제 뒤를 쫓아왔습니다. 저는 등산로인지 짐승이 다니는 길인지 모를 그 험한 산길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깨져 피가 났어요. 하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미영아 미영아 속으로 제 딸 이름만 부르며 달렸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뒤에서 들려오던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저처럼 이렇게 험한 산을 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겠죠. 저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2시간을 산길을 헤맸습니다. 드디어 산 아래쪽에서 차들이 다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거의 기다시피 산을 내려왔습니다. 국도변이었어요. 흙투성이에 피까지 흘리는 제 모습을 지나가던 차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죠. 저는 버스 정류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제 가방 깊숙이 숨겨두었던 제 신분증과 도장 비상금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전부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정류장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아무 버스나 잡아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힐끗거렸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가방을 끌어안고 있었죠. 박선자 정신 차려. 이제 시작이야. 버스가 시내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서울로 갑시다. 가장 비싼 법률 사무소 앞으로. 택시기사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저는 가방에서 비상금 뭉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돈은 2배로 줄 테니 빨리만 갑시다. 저는 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미영이가 입원해 있을 병원으로 바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전서방이 제 뒤를 쫓을 테니까요. 저는 서울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유능하다는 법무법인 건물 앞에 내렸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 그 화려한 로비로 들어섰죠. 변호사님 만나러 왔습니다. 예약은 안 했지만 지금 당장 제 전 재산을 맡기러 왔습니다. 제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흙먼지 투성이에 무릎에서는 피가 배어나오고 머리는 산발이었죠. 고급스러운 법무법인 로비의 직원들은 저를 보고 경비원을 부르려 했습니다. 저기 할머니 여기는 이 나라에서 제일 유능한 변호사가 누굽니까? 저는 제 가방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제 집 문서와 통장들을 데스크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이거 내 전 재산입니다. 이거 다 걸고 내 딸 구할 겁니다. 사기 협박 그리고 내 딸 목숨까지. 당장 대표 변호사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 기세에 그리고 제가 쏟아부은 서류들의 무게에 로비는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김영훈이라는 이름이 박힌 중후한 인상의 변호사가 제 앞에 나타났죠. 박선자 여사님 되십니까? 일단 안으로 드시죠. 저는 그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지난 3박 4일간 겪었던 그 지옥 같은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쏟아냈습니다. 그 힐링센터의 이름 위치 센터장과 박 실장의 인상착에 그리고 전서방이 제 딸의 병을 이용해 저를 협박했다는 사실까지. 미영이 내 딸이 신부전 말기랍니다. 전서방 그 인간이 그걸로 내 딸을. 말을 하면서 또다시 눈물이 쏟아지려 했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어 참았습니다. 김영훈 변호사는 제 말을 묵묵히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가져온 서류들을 빠르게 검토했죠. 전태식, 노름 전가도 있군요. 네, 저희 쪽에서 간단하게 조회해 봤습니다. 사기 노름, 전가가 화려합니다. 여사님, 그리고 그 힐링센터라는 곳, 이미 유사사기 행위로 몇 번 신고가 들어갔던 유령 회사입니다. 저는 제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제가 제 딸을 그런 놈에게. 여사님, 지금 여사님께는 시간이 없습니다. 김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태식 씨가 여사님이 도망쳤다는 걸 알았으니 지금쯤 미영 씨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옮겼을 수도 있습니다. 아, 안 됩니다. 미영이는 투석투석 받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병원부터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사님의 재산을 완벽하게 그놈의 손에서 지켜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변호사님, 일단 이 모든 재산을 미영 씨를 위한 신탁으로 묶어야 합니다. 신탁이요? 네, 여사님의 전 재산을 박미영 의료지원 신탁이라는 이름의 특별 계좌로 전부 옮기는 겁니다. 김 변호사는 종이에 무언가를 빠르게 그려가며 설명했습니다. 이 신탁의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박미영 씨의 병원비 수술비 그리고 간병비로만 지출이 가능하다. 이 돈은 여사님도 저도 함부로 뺄 수 없습니다. 오직 병원에서 청구서가 와야만 법무법인의 승인하에 지출됩니다. 그럼 전서방은? 전태식 씨는 이 돈에 10원짜리 하나 손댈 수 없습니다. 그가 법정 남편이라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 돈의 주인은 신탁이니까요. 저는 김 변호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내 집 내 모든 거 다 팔아도 좋습니다. 내 딸만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절차에 들어가죠. 김 변호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듯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제 집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하고 현금화해서 신탁계좌를 만드는 작업이 그날 오후 번개처럼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제 평생이 담긴 집에 사망 선고를 내리는 서류들에 덤덤하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집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동시에 김 변호사 팀은 미영이가 입원해 있을 만한 병원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만에 찾아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대학병원 VIP 병실. 전서방이 제게서 돈을 뜯어낼 생각에 무리해서 잡아둔 병실이었습니다. 가시죠, 여사님. 김 변호사가 제게 깨끗한 옷을 건넸습니다. 그의 비서가 제 상처를 소독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었죠. 저는 더 이상 도망치던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제 딸을 구하러 가는 어미였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VIP 병실이 있는 12층. 복도 끝 문이 닫힌 병실 앞에서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병실은 낯설 만큼 넓고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그리고 침대 위에 제 딸 미영이가 인형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각종 기계 장치에 둘러싸인 제 딸의 얼굴은 제가 알던 그 얼굴이 아니었어요. 숨만 겨우 붙어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 옆에서 보란 듯이 다리를 꼬고 앉아 사과를 깎고 있는 전서방. 그 인간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이 찢어질 듯이 커졌습니다. 어머님. 그는 사과를 깎던 과도를 툭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님. 여길 어떻게? 저는 그 인간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딸에게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미영아. 제가 부르자 미영이가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가 모기 소리처럼 작게 떨렸습니다. 엄마 어떻게 여길? 어머님.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전서방이 정신을 차리고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죠. 어떻게 그 산골에서 아니 지금 저랑 장난하십니까? 비켜. 저는 제 평생 내본 적 없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딸 앞에서 비켜. 어머님,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미영 씨 지금 당장 투석 받아야 합니다. 제가 이 병원비 다 내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그 집 저한테 안 주시면 미영 씨 이 병실에서 당장 쫓겨납니다. 그럼 죽어요.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습니다. 전서방.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가 내 집을 원했지. 뭡니까? 노름 빚 때문에 내 딸 목숨을 담보로 내 집을 삼키려고 했어?
무슨 헛소리를. 전서방이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제 뒤에 서 있던 김영훈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태식 씨 맞으십니까? 누군데? 저는 박선자 여사님의 법률 대리인이자 박미영 의료지원 신탁의 집행관리인 김영훈 변호사입니다. 뭐? 신탁? 전서방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그에게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오늘부로 박선자 여사님의 모든 재산은 처분 완료되었습니다. 뭐라고? 여사님의 집 토지 모든 예금 전부 이 박미영 의료지원 신탁으로 귀속되었습니다. 총액 30억 원입니다. 전서방의 눈이 탐욕으로 다시 번뜩였습니다. 30억? 그리고 그 돈은 전태식 씨가 단 1원도 손댈 수 없습니다. 뭐라고? 이 신탁은 오직 박미영 씨의 병원비 수술비 그리고 간병비로만 지출됩니다. 모든 지출은 병원의 청구서와 저희 법무법인의 이중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즉 전태식 씨가 남편이라는 이유로 빼돌릴 수 있는 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전서방의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와 김 변호사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그리고 한 가지 더. 김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우리는 그곳의 센터장과 박 실장의 모든 자백과 녹취록을 확보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서방, 너가 내 돈을 보고 미영이를 이용했지. 이젠 내 돈이 미영이를 살릴 거야. 너가 손댈 수 있는 돈은 없어. 저는 침대에 누워있는 미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미영아, 이혼해. 엄마, 저런 악마 같은 놈하고 더 이상 엮일 필요 없어. 이 어미가 다 막아줄게. 안 돼. 전서방이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소리쳤습니다. 이혼은 절대 안 돼. 내가 미영이 보호자야. 저는 그를 경멸에 찬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님, 내 여사님, 저 인간 당장 여기서 끌어내 주십시오. 김 변호사는 병실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보안팀 불러주십시오. 지금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외의 외부인이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늙은이가, 너가 감히... 전서방이 제게 손을 올리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 변호사와 함께 온 덩치 큰 남자들이 그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이거나, 전태식 씨, 지금부터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들어갑니다. 한 번만 더 박선자 여사님이나 박미영 씨에게 접근하면 놓으라고. 전서방은 짐승처럼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속수무책으로 병실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쾅! 병실 문이 닫혔습니다. 지옥 같던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병실 안에는 저와 제 딸 미영이 그리고 기계의 규칙적인 신호음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미영아 괜찮아. 다 끝났어. 미영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 자비 없는 복수의 첫 번째 막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전서방이 짐승처럼 끌려나가고 쾅 하고 병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지옥 같던 소음이 사라진 병실은 갑자기 너무나도 조용해졌어요. 들리는 것이라고는 침대에 누운 미영이의 얕은 숨소리와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 신호음뿐이었습니다. 미영아, 제가 제 딸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엄마, 미영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 위로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다... 됐다.
저는 미영이의 젖은 눈가를 닦아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이 어미가 다 알아. 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알아. 미영이는 제 손을 부여잡고 소리 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뒤에 묵묵히 서 있던 김영훈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사님, 일단 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김 변호사는 제게 의자를 권했습니다. 전태식 씨는 지금 병원 보안팀에 인계되었습니다. 아마 곧 경찰이 출동할 겁니다. 병원에서 저렇게 난동을 부렸으니까요. 그럼 그 인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김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태식 씨의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은 바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법원의 명령 없이는 박미영 씨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둘째, 이혼 소송입니다. 지금 박미영 씨가 의식이 있으시니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김 변호사가 미영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박미영 씨, 정신이 좀 드십니까? 미영이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전태식 씨와 이혼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이건 미영 씨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분명히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미영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 오랜 공포가 아직 남아있는 눈치였죠.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영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미영이는 저를 한번 쳐다보고 다시 김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할래요. 이혼할래요. 좋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 사유는 명백합니다. 전태식 씨의 폭언, 협박, 그리고 배우자의 의료 상황을 악용한 재산 갈취 시도, 명백한 유책 사유입니다. 위자료까지 청구할 겁니다. 셋째,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형사 고소건입니다. 형사 고소요? 네. 이건 그냥 부부 싸움이나 재산 다툼이 아닙니다. 여사님, 그는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여사님을 강원도 산골로 유인해서 사실상 고립시키고 재산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존속 협박이자 강요입니다. 그 힐링센터라는 곳도 문제입니다. 저희가 그곳을 급습했습니다. 네, 지금요? 제가 이리로 오기 전에 저희 법무법인 팀원들과 경찰을 대동해서 그 연수원을 확보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센터장과 박 실장이라는 여자 다 잡았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발뺌했습니다. 그냥 시니어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저희가 그들의 장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들은 전태식 씨의 노름 비채권자였습니다. 전태식 씨가 장모 재산을 털어서 빚을 갚겠다고 제안하자 그 사기극에 동참한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전태식 씨가 주동자라고요. 우리는 속았다. 전태식이가 장모가 치매기가 있어서 요양 겸 재산 정리 도와주는 거라고 했다. 이렇게요. 기가 막혀서 모든 녹취록과 증거는 확보되었습니다. 여사님, 전태식 씨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감옥 가야 합니다. 저는 그제야 온몸에 힘이 탁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지옥 같던 3박 4일이 꿈이 아니었구나. 그날부터 저는 미영이의 병실에서 살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법적인 모든 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전서방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병원 난동 혐의로 연행되었다가
김 변호사가 제출한 고소장과 증거들로 인해 특수강요, 존속 협박, 사기 미수 등등의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죠. 그 인간이 구치소로 끌려가고 며칠 뒤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사님, 전태식 씨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네, 그 빈털터리가 무슨 돈으로? 국선 변호사가 아닙니다. 꽤 비싼 변호사를 썼더군요. 그리고 그 변호사가 우리 측에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합의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미쳤다고 그 인간하고 합의를 합니까? 물론 그럴 가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을 들어보십시오. 이혼에 합의하고 모든 형사 고소를 취하해주면 박미영 씨 명의로 된 오피스텔과 차를 포기하겠다고요. 뭐라고요? 그 오피스텔. 미영이 결혼할 때 제가 사준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물론 명의는 미영이 앞으로 해줬죠. 그 차도 제가 사위기 살려준다고 사준 차였고요. 그 인간이 지금 제정신입니까? 원래 다 미영이 건 내 것인데 그걸로 합의를 하자고요? 그렇습니다. 그 인간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형량을 줄여보려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죠. 자기가 가진 모든 걸 포기하는 척하면서 동정심을 유발하고 이혼 합의를 이끌어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명분을 만들려는 겁니다. 기가 막혀서. 그래서 변호사님 생각은?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 오피스텔, 박미영 씨 명의가 맞습니다. 당장 그 인간의 짐을 빼고 문을 잠갔습니다. 전태식 씨는 이제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차, 그것도 저희가 회수했습니다. 여사님께서 사주신 차지만 법적으로는 전태식 씨 소유로 되어 있더군요. 하지만 문제 없습니다. 그 차 이미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를 걸어놨습니다. 노름비 때문에요. 어차피 전태식 씨 손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그 인간은 정말, 네, 빈손입니다. 구치소에서 나오더라도 갈 곳도 탈 것도 아무것도 없는 알거지가 된 겁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마음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독한 악몽이 드디어 끝나간다는 안도감 뿐이었죠. 그렇게 전서방은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 인간의 마지막 숨통을 끄는 것은 제가 아니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미영이는 신탁 자금으로 안정적인 투석을 받으며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김 변호사가 아주 흥미로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사님, 전태식 씨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아주 웃기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기억하십니까? 그 힐링센터 센터장과 박 실장, 그 공범들 말입니까? 네, 그들이 풀려났습니다. 네, 풀려나다니요. 그 나쁜 놈들이. 물론 집행유예입니다. 그들은 전태식 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이지만 동시에 전태식 씨에게 돈을 뜯긴 채권자이기도 했죠. 그들은 전태식이 우리 돈을 갚지 않으려고 이런 일을 꾸몄다. 우리도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일부 받아들여졌죠. 그들이 모든 증거를 넘기는 조건으로요. 그럼 그 인간들이, 네, 지금 그 인간들이 전태식 씨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전태식 씨 며칠 전에 보석으로 잠깐 풀려났었습니다. 재판 준비한다고요. 그런데 그 소식을 센터장과 박 실장이 들은 겁니다. 그들은 전태식 씨가 여사님께 합의금이라도 받았을 줄 알았나 봅니다. 아니면 숨겨둔 돈이라도 있을 줄 알았겠죠. 그래서요. 그들이 전태식 씨가 묵고 있던 싸구려 모텔을 덮쳤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전태식 씨 다음날 다리가 부러진 채로
경찰서에 제 발로 기어들어왔습니다. 살려달라고요. 차라리 감옥에 보내달라고요. 김 변호사는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그 센터장 알고 보니 그 바닥에서 아주 질이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전태식 씨는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진 겁니다. 자기가 끌어들인 악마들에게 자기가 물어뜯긴 거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제가 굳이 복수를 하지 않아도 악은 스스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탐욕은 더 큰 탐욕에 먹히고 말았죠. 전서방은 그렇게 자기 업보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것이 그 지독한 인간에게 내려진 가장 완벽한 심판이었습니다. 전서방이라는 거대한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고 제 딸 미영이는 하루가 다르게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안정적인 투석 치료는 미영이의 얼굴에서 검은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냈어요.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안정일 뿐 치료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미영이의 주치의가 저를 면담실로 불렀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최 교수라는 분이었죠. 박선자 보호자님, 따님 상태가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발 빠르게 대처하신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교수님 덕분이죠. 하지만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시다시피 미영 환자는 신부전 말기입니다. 투석은 생명을 연장하는 수단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됩니다. 이식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이미 각오하고 있던 말이었습니다. 지금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약이 없습니다.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리고 미영 환자의 몸은 그렇게 오래 버텨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최 교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것을 주십시오. 네, 제 신장, 제 것을 떼어 주십시오. 검사해 주십시오. 최 교수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제가 차트를 봤습니다. 연세가 곧 70이십니다. 70이면 어떻습니까? 80이라도 줍니다. 내 딸이 죽어가는데. 어머님, 기증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식수술은 받는 사람에게도 위험하지만 주는 사람에게도 엄청난 부담입니다. 특히 어머님 연세에는 신장 하나를 떼어내면 남은 여생 건강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신부전이 어머님께도 올 수 있습니다. 장담 못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수님, 저는 남편 먼저 보냈습니다. 제게는 저 딸아이 하나뿐입니다. 제가 저 아이를 잃으면 저도 살 이유가 없습니다. 제 남은 인생 건강하게 살아서 뭐합니까? 내 자식이 없는데 제발 검사라도 하게 해주십시오.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이라도 알게 해주십시오. 최 교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뜻이 정그러시다면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조직이 맞을 확률 그리고 어머님의 건강 상태가 기증에 적합할 확률 둘 다 높지 않다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그날부터 저는 검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피를 뽑고 온갖 촬영을 하고 수많은 의사들을 만났습니다. 미영이에게는 이 사실을 비밀로 했어요. 그 가냘픈 아이에게 또 다른 마음의 짐을 지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미영이가 다른 병동에서 검사를 받고 돌아오는 저를 본 겁니다. 엄마, 병실로 돌아온 저를 미영이가 불렀습니다. 그 아이의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엄마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무슨 짓이라니? 나 다 들었어. 간호사 선생님이 하는 말 들었어. 엄마 나한테 신장 주려고 검사 받는다고. 미영아, 안 돼. 미영이가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키며 소리쳤습니다. 절대 안 돼.
엄마까지 그렇게 만들 수 없어. 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갈래. 엄마한테 죄가 너무 많아서 나 엄마 거 못 받아. 너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죄가 왜 없어? 미영이의 목소리가 절규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그 인간 만난 죄. 내가 아픈 거 엄마한테 숨긴 죄. 그리고 그 산장에서 엄마가 나를 그렇게 불렀는데 내가 엄마 모른 척한 죄. 엄마, 나 태식 씨가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야. 물론 그 인간도 무서웠지. 하지만 나 내 병원비 때문에 엄마 집 욕심냈어. 저는 미영이의 뺨을 때리려다 멈췄습니다. 박미영, 너가 지금 무슨 말을. 맞아, 엄마. 나 그 인간이 그랬어. 엄마 집만 넘겨받으면 그 돈으로 나 이식 수술 시켜준다고. 외국 가서 제일 좋은 걸로 받게 해준다고. 나 그 말에 흔들렸어. 나 살고 싶었어, 엄마. 투석 너무 고통스러웠어. 그래서 엄마한테 같이 여행 가자고 졸랐어. 다 알면서. 엄마 미안해. 나 같은 거 그냥 죽게 내버려둬. 엄마 몸에 손대지 마. 제발. 미영이는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그런 딸아이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등이 뼈밖에 만져지지 않았어요. 미영아, 살고 싶은 게 왜 죄야? 엄마, 이 어미도 너 아플 때 그랬어. 너 뱃속에 있을 때 입덧하도 심해서 너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못된 생각도 했어.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아프면 이기적이 되는 거야. 너가 살고 싶어서 그랬던 거 어미는 다 이해해. 그러니 죄책감 갖지 마. 하지만 그리고 박미영, 똑똑히 들어. 저는 딸의 어깨를 잡고 똑바로 보게 했습니다. 이 신장 너 좋으라고 주는 거 아니야. 나 좋으라고 주는 거야. 이 어미 너 없으면 못 살아. 내가 살려고 너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받아. 이건 엄마의 이기심이야. 알겠어? 미영이는 제 말에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며칠 뒤 최종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 교수가 저와 미영이를 함께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알 수 없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기적 같습니다. 조직 적합성 검사 결과 두 분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어머님, 연세에 비해 신장 기능이 너무나 건강하십니다. 이 정도면 기증에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하늘이 도왔습니다. 저와 미영이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눈물이었죠.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날 아침 저는 미영이의 침대 옆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우리는 같은 수술복을 입고 있었죠. 간호사들이 우리 침대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긴 복도, 천장의 형광등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미영이에게 손을 뻗어 그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아, 응 엄마. 무서워? 아니, 엄마도 같이 가잖아. 그래. 엄마가 너한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물 가지고 갈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차가운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마취 가스가 제 코로 들어왔습니다. 미영아, 아가, 눈 뜨면 다 새 세상이야. 밥 맛있게 먹자.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지독한 통증과 함께 저는 눈을 떴습니다. 회복실이었어요. 어머님 정신 드세요? 미영이는요? 따님도 수술 잘 끝났습니다. 지금 회복 중이세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배가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 통증마저 감사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제 몸의 일부가 제 딸아이의 몸속에서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미영이와 저는 같은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미영이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어요. 늘 창백하고 검푸르던 그 얼굴에 맑은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됐다 마. 나 이제 정말 잘 살 거야. 엄마가 준 두 번째 목숨이잖아. 정말 고마워. 저는 딸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배에는 긴 흉터가 남았고 제 딸의 배에도 같은 흉터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상처가 아니었어요. 우리 모녀를 다시 하나로 이어준 끈이었습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제 딸의 생명을 다시 얻었습니다. 병원에서의 길고 지루한 회복 기간이 끝났습니다. 저와 미영이는 드디어 퇴원 허락을 받았죠. 병원 문을 나서는데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어요. 그 지옥 같던 여름을 보낸 것이 마치 딴 세상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병원 앞에는 김영훈 변호사가 차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미영 씨, 축하드립니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이십니다. 변호사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두 분이 다 해내신 거죠. 김 변호사는 웃으며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면 됩니까? 제가 묻자 미영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돌아갈 집이 없었으니까요. 제 남편과 살던 그 집은 이미 팔려서 미영이의 치료비와 수술비로 다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남은 돈이 있긴 합니까? 물론입니다, 여사님. 김 변호사는 운전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 집 한 돈 그리고 여사님 예금 전부 합쳐서 신탁을 만들었죠. 지난 몇 달간 병원비로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나갔습니다. VIP 병실 이용료부터 수술비 약값까지요. 하지만 다행히 여사님 재산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모든 병원비를 정산하고도 돈이 꽤 남았습니다. 그 돈은 여전히 박미영 의료지원 신탁에 묶여 있습니다. 그 돈으로 미영 씨가 평생 먹어야 할 면역 억제제 약값과 정기 검진 비용을 충당할 겁니다. 그리고 남은 돈의 일부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미영 씨의 주거 안정도 의료 지원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는 법원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환자의 회복에는 깨끗하고 안정된 집이 필수적이니까요. 차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동네로 접어들었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작은 빌라 앞에 차가 멈췄죠. 여기입니다. 1층이었습니다. 병원을 자주 다녀야 하는 우리를 위한 배려였죠. 집은 작았습니다. 방 2개 작은 거실 그리고 깨끗한 부엌. 예전에 우리가 살던 그 넓은 집에 비하면 초라했지만 제 눈에는 이 세상 어떤 궁전보다 따뜻하고 아늑해 보였습니다. 엄마, 미영이가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창밖으로 작은 화단이 보였어요. 여기 너무 좋다. 햇빛이 잘 들어와. 그래, 여기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우리의 두 번째 인생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웠죠. 특히 먹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식 환자는 면역력이 약해서 아무거나 먹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염식,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아주 싱겁게 먹어야 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시장에 가서 가장 신선한 채소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미영이와 함께 요리를 했죠. 엄마, 이건 좀 짠 것 같아요. 미영이가 국 맛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뭐가 짜? 이 정도는 먹어야 사람이 힘을 쓰지. 아니야. 의사 선생님이 싱겁게 먹으라고 했어. 물 더 부어야 해. 너는 이게 싱겁니까? 에이, 맛도 없는 거. 우리는 그렇게 티격태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웃음이 묻어나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딸과 마주 앉아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잃어버렸던 시간을
다시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누추한데처럼 문장이 끝났는데도 마침표 대신 쉼표를 찍는 병신 같은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다 했냐고요. 처럼 물음표를 써야 할 곳에 마침표를 찍는 말도 안 되는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어머님의 명확한 지시를 또 어기고 대본의 수준을 제가 다 망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적하신 10장 후반부를 모든 쉼표와 마침표, 물음표를 바로잡아서 처음부터 다시 올리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미영이는 몰라보게 건강해졌습니다. 창백하던 뺨에 드디어 붉은 혈색이 돌았죠. 매달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매번 놀라셨습니다. 어머님 신장이 아주 제 기능을 잘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적인 회복 속도네요. 미영 환자도 관리를 너무 잘해주셨네요. 미영이는 집에서 작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인터넷으로 꽃꽂이 강의를 하는 거였죠. 저는 그 작은 화단에 상추와 깻잎을 심었습니다. 우리 딸 약이 되는 채소 먹여야 하니까요. 그날 김영훈 변호사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었다고요. 마지막 서류 정리를 위해 우리 집에 들렀죠. 미영이는 그때 거실 창가에서 강이용 꽃을 다듬고 있었어요. 아이고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누추한데. 여사님 누추하다니요. 이렇게 볕이 잘 들고 따뜻한 집은 처음 봅니다. 김 변호사는 꽃향기를 맡으며 미영이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영 씨, 얼굴이 정말 좋아지셨습니다. 제가 알던 그 환자가 맞나 싶네요. 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미영이가 수줍게 인사했죠.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또 뭉클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키운 상추로 쌈밥을 차렸습니다. 변호사님 맛은 없어도 많이 드세요. 다 약입니다. 저염식이라 입에 안 맞으실 텐데. 감사합니다, 여사님. 이게 얼마 만에 먹어보는 집밥인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사무실에서 시켜 먹는 밥과는 비교가 안 되네요. 이 상추 정말 답니다. 김 변호사는 정말 복스럽게 쌈을 싸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마치고 제가 내온 식혜를 마시던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사님, 그리고 미영 씨, 이제 정말 다 끝났습니다. 오늘 이 서류에 마지막 서명을 하시면 두 분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자유로워지십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군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그 인간 전태식 씨 말입니다. 재판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 변호사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미영이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꽃을 만지던 손을 멈추고 찻잔만 내려다봤죠. 아니요.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들으셔야 합니다, 미영 씨. 김 변호사가 덤덤히 말했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 인간 전태식 씨 10년형을 받았습니다. 10년. 생각보다 긴 형량에 저도 미영이도 놀랐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기 존속 협박 특수 강요 모든 혐의가 대부분 인정되었습니다. 판사가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하더군요. 특히 아픈 아내를 미끼로 삼고 연로한 장모를 속여 산속에 고립시킨 점 그리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 이 모든 게 괘씸죄까지 붙었습니다. 아마 한동안 세상빛 보기 힘들 겁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 공범들은요? 그 센터장이랑 그 센터장과 박 실장, 그 공범들도 징역 3년씩 받았습니다. 3년이요? 네. 그들은 전태식 씨에게 속았다고 주장했지만 그 연수원에서 발견된 장부와
그들의 과거 행적들이 그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했죠. 사기 공범으로 똑같이 처벌받았습니다. 그들 재산도 다 압류되었고요. 그리고 여사님, 전태식 씨 감옥에서 나와도 끝이 아닙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 인간 감옥 간다는 소식 듣고 그 노름 비채권자들이 전부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인간이 여사님께 합의금이라도 받아낼 줄 알고 기다렸나 봅니다. 그 채권자들이 전태식 씨 명의로 된 모든 것에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그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평생 빚만 갚다가 생을 마감하게 될 겁니다. 공식적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앞으로 그 인간 이름으로는 휴대폰 하나 개통 못할 겁니다. 완벽한 빈털털이 그 이상이죠. 미영이는 아무 말 없이 찻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인간의 완벽한 몰락 소식에도 제 딸의 얼굴은 그저 슬퍼 보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돌아가고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렸습니다. 미영이는 말없이 일어나 창가 화분에 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싸 마이너스 그 물줄기 소리만 방 안을 채웠죠. 저는 그 가느다란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미영이 옆으로 갔습니다. 미영아. 응, 엄마. 아직도 그 인간 생각나? 미영이가 물뿌리개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엄마. 미영이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 인간 생각 안 나. 그냥 내가 너무 바보 같아서. 미영아. 내가 왜 그런 인간한테 속아서 엄마까지, 엄마 집까지, 엄마 목숨까지 그렇게 만들었나 싶어서. 미영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때 엄마 말만 들었어도, 내가 그 인간 욕심에 눈이 멀지만 않았어도, 엄마가 그 끔찍한 산골까지 끌려가고 수술대에 오르고, 나 때문에 다 나 때문에. 미영아. 저는 딸아이를 일으켜 제 무릎에 앉혔습니다. 다 큰 딸이지만 제게는 아직 아기였죠. 그 말하지 말랬지. 엄마, 내가 너무 싫어. 그 인간이 10년, 20년을 받든 그게 무슨 소용이야? 내 죄는 씻기지가 않아. 내가 엄마한테 지은 죄는. 저는 미영이의 머리를 쓸어주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잊어. 너는 피해자야. 그 인간이 너의 아픈 걸, 너의 살고 싶은 마음을 이용한 거야. 미영아, 살고 싶은 게 죄는 아니야. 알겠니? 그러니 이제 너 자신을 용서해. 이 어미는 너를 오래전에 다 용서했어. 너는 내 딸이잖아. 미영이는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날 밤 미영이가 잠든 것을 보고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아파트 불빛들이 보였죠. 사람들은 제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복수를 다 했습니까? 그 인간을 차디찬 감옥에 보낸 것이 복수였습니까? 그 인간을 평생 빚더미에 앉은 알거지로 만든 것이 통쾌했습니까?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 변호사의 말을 들었을 때 제 속이 시원했던가요? 아니었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이 지긋지긋한 악연이 드디어 내려진 기분이었습니다. 제게 복수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복수가 만약 그 인간을 파멸시키는 것이었다면 저는 지금 행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을 파멸시키기 위해 저는 제 남편의 목숨줄이었던 집을 잃었고 제 건강의 절반을 잃었으니까요. 복수가 그런 것이었다면 저는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일 뿐이죠. 제게 복수는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제게 복수는 회복이었습니다. 그 인간이 제게서 뺏어가려고 했던 가장 소중한 것. 그 인간이 망가뜨리려 했던 제 유일한 희망. 바로 제 딸 미영이의 저 건강 저 웃음이었습니다. 저 웃음을 되찾는 것. 그것이 제 피눈물에 대한 가장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그 인간이 감옥에서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저와는 이제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 인간이 평생 빚을 갚든 길거리에서 굶든 제 알 바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인간의 소나기에서 그 절망의 늪에서 제 딸을 되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 딸은 제 심장으로 건강하게 숨을 쉽니다. 오늘 저녁에도 엄마 이 나물 싱거워. 소금 좀 하고 투덜거렸죠. 이놈의 가시나 이게 다 약이다. 하고 등짝을 때리니 아 엄마 왜 때려? 하고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 그 투덜거림, 그것이 바로 제 복수가 완성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제 세상 전부를 제 딸 미영이를 다시 얻었습니다. 그것이면 되었습니다. 저는 가끔 제 배에 남은 긴 흉터를 만져봅니다. 이 흉터는 그 지옥 같던 날들의 마지막 증거죠. 하지만 아프지는 않아요. 오히려 따뜻합니다. 이 흉터가 제 딸 미영이의 배에도 똑같이 있으니까요. 그 인간이 끊어내려 했던 우리 모녀의 인연을 하늘이 이 흉터라는 새로운 탯줄로 더 단단하게 이어준 것만 같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바친 집을 잃었죠. 제 건강의 절반도 잃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 지독한 폭풍은 제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뽑아갔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빈자리에 제 딸아이의 웃음이라는 씨앗을 다시 심었습니다. 제 집을 판 돈은 제 딸의 피가 되어 돌고 제 몸의 일부는 제 딸의 몸 안에서 숨을 쉽니다. 저는 잃은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린 것뿐입니다. 빈손이 되고 나니 비로소 제 딸의 손을 더 꽉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인간 전태식 씨는 자기 손에 더 많은 것을 쥐려고 발버둥 쳤죠. 돈, 집, 명예. 하지만 움켜질수록 그 모든 것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고 결국 그 손에는 차가운 쇠고랑만 남았습니다. 그것이 탐욕의 끝입니다. 저는 이제 그 인간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할 시간도 마음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저 제 옆에서 저염식 나무를 맛없다 투덜거리면서도 엄마 오늘 꽃이 참 예쁘게 폈어 하고 웃는 내 딸 미영이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바라볼 뿐입니다. 그 평범한 하루가 제게는 기적이고 제 복수의 완성입니다. 오늘 저의 이 긴 피눈물 났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제가 제 모든 것을 버리고 딸아이를 택한 이 복수가 정말 잘한 일이 맞을까요? 살다 보면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을 지켜야 할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존재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저와 제 딸 미영이가 앞으로 이 두 번째 인생을 더 굳건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모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부디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정말 고맙습니다.